네, 지난번에도 다른 거로 외국 문화 깊이 읽기로 우리 용인 시민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그 뭐 인생에 영향을 미친 그런 좋은 뭐 책이든 뭘 한번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왕자는 너무 사실 흔하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문장도 많고 아마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어린 시절에 읽었거나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읽어주기도 했거나 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릴 때 읽었었고 대학교 때 원서로 이제 불문과에서는 이거 원서로 이제 강독을 하거든요. 해서 대학교 때 배웠었고 지금은 이제 제가 교수가 돼서 또 원서로 이 책을 읽는 거를 대학교 한 2학년 1학기 학생들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새삼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어린 왕자를 읽으니까 아, 어릴 때는 또 뭐 잘 몰랐던 아니면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책 읽는 맛이 또 있구나 해서 다시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린 왕자를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그냥 뽑았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관계 맺기의 어려움과 길들이기의 아름다움인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거나 기쁨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게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린 왕자가 관계에 대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좀 흐리긴 하지만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와서 우리 이 어린 왕자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어린 왕자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림 사파가 생텍쥐베리가 그림을 다 그린 건데 작가가 어린 왕자가 조금씩 다르게 형상화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억하는 어린 왕자의 초상화 제일 먼저 그린 게 이거다라고 해서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은 전형적인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옷도 무슨 긴 망토 입고 왕자니까 여기 별도 반짝반짝 거리고 칼 같은 것도 지니고 있고 부츠도 신고 있고 어린 왕자니까 진짜 왕자 모습으로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 뭐 개론적인 거 한번 간략히 보면 어린 왕자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다라고 통계에서 나와 있고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535개 언어라는데 세계 언어가 535개 언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35개 언어라는 건 지역 방언을 하나의 언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말로 어린 왕자를 번역했다 그럼 이 언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프랑스 본토에서도 지역 언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언어로 어린 왕자를 이제 번역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53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한국에서만 47종이 출간이 됐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팔리는 책이 어린 왕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밀레니움 이럴 때 그 2000년 지금 2000년 된 지도 너무 오래됐지만 밀레니움 뭐 그럴 때 설문조사했을 때 무인도에 뭐 책을 꼭 가져간다면 뭐 갖고 가겠습니다. 뭐 갖고 가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나왔지만 어린 왕자가 프랑스인들에게서는 성경 다음으로 역시 꼭 갖고 가고 싶은 책에 꼽힌 책이었고요. 세계에 가장 널려 알려진 프랑스 문학이 아닐까 싶고 뭐 영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만화 수없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번역된 거 하나씩 그림 참고로 보시라고 네,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화폐 옛날 프랑화 할 때 50프랑의 그 어린 왕자의 그림이랑 작가인 생텍쥐베리의 그림도 들어있었고 생텍쥐베리가 1900년생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도 나온 게 있고 그 당시에 뭐 굿즈라 그러죠.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옹이 우리식으로 하면 프랑스 그러니까 대구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예요. 이 리옹이 생텍쥐페리의 고향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활을 하는데 공항 이름도 생텍쥐페리 공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가면 어린 왕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도 어린 왕자 박물관도 있고 어린 왕자 뭐 사진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없는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일본의 하코네 그 동경 아래쪽에 유명한 온천 관광지죠. 여기에 굉장히 큰 어린 왕자 박물관이 있고 우리 한국의 가평에도 뿌띠 프랑스라고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도 어린 왕자 상이 있고 패션쇼에도 어린 왕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부산에서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가 감천 문화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슨 뭐 한국의 산토리니 그래서 사진 보면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게 마을의 이제 기원은 1950년대 이후에 피난민들이 여기 산동네를 개간하면서 여기서 모여 살기 시작한 곳이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마을로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진 찍는 핫플레이스 제일 꼭대기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어린 왕자 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여우도 있고. 여기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한창 서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린 왕자랑 감천 문화마을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와,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구나. 자, 생텍쥐페리는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렇게 희대의 명작을 남겼을까? 이렇게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을 남겼을까? 먼저 한번 보고요. 글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빠르게 저도 이제 다 외우지 못하니까 쭉 적어놓은 건데요. 1900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진한 핑크색으로 해놓은 게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오형제였고요. 근데 보시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한 명의 어떤 인생을 생각할 때 유년기 때 가장 아마 중요한 게 부모님이겠죠. 성장 과정에서.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겠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님 손에서 컸다는 건 생텍쥐페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전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린 왕자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사망과 강력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이거를 갖고 이 어린 왕자를 새롭게 읽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다음에 여러 동생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여동생 갸브리엘은 특히 중요한 게요. 생텍쥐페리는 나중에 1931년에 콘수엘로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되게 일찍 하죠. 44살에 사망을 하거든요. 사망하기 1년 전에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낸 거예요. 이 작품이 이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고는 작가는 몰랐어요. 사망하고 나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가 남긴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라든가 뭐 유산 관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여동생 갸브리엘이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 그러니까 생텍쥐페리의 조카 4명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해군사관학교도 가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에 그 커다란 천 같은 거 매달고 막 달려서 얘가 나나? 뭐 날 수 있나? 이런 실험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리옹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파리 이제 에콜대 보자르를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국립 미술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잠시 입학을 해서 건축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를 나중에 직접 그리게 되는 토대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사실 생텍쥐페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도 조종사가 등장을 하죠. 비행기 조종사가 사막에 불시착을 해서 어린 왕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전적 이야기가 정말 많이 어린 왕자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유년기에서 뭐 그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생텍쥐페리도 루이즈 빌모랭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첫사랑, 강력한 첫사랑을 하게 돼서 약혼까지 하게 되지만 약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파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약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항공기 추락 사고를 겪어서 두개골이 골절이 돼요. 근데 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에 대한 사랑을 평생 버리지 못해서 이 두개골 골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고 불시착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도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가 실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서 모든 게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상과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찬성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좀 안정된 직장을 가져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파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혼의 아픔을 겪고 나서 나도 평범하게 돈 버는 직장인으로 살아야지 해서 뭐 타일 제조회사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영업사원도 해보고 그러는데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편 배달부 비행기를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항공으로 우편을 배달하는 항공 우편 배달부라는 직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비행기 조종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초기 비행기 조종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당시에 우편 배달이라는 거는 인간의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잖아요. 편지에. 더군다나 이때는 전쟁 중, 세계 양차 대전 중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남쪽의 툴루즈라는 도시에서 그 세네갈의 아프리카죠. 서아프리카에 다카르까지 왕복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도 글을 쓰는 그런 열정.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에 대한 열정과 글쓰기에 대한 열정. 사실 두 가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 우판기라는 책도 내고 나중에 야간 비행이라는 책도 내거든요. 이런 책들 다 보시면은 본인의 자전적 경험에서 다 나온 소설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비교적 안정되게 인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콘수엘라라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남미 여자인데요. 이 여자분과 아주 격렬한 사랑에 빠진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린 왕자의 글을 쓰게 되기까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둘은 너무나 정열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 그 생텍쥐페리가 어릴 때 되게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 상함을 했지만 외가 쪽도 귀족 집안의 후예여서 커다란 캐슬, 성을 갖고 있었고요. 친가 쪽도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외조부의 카슬, 커다란 성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족의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콘수엘로와의 결혼을 부모님들이나 생텍쥐페리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 요인이 있어요. 뭐 남미 쪽 여자라는 거. 지금 같으면 별로 그게 반대 요인이 안 되지만 때는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아직도 그런 뭐 인종이라든가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차별성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 시골의 귀족들이 아직도 그런 보수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콘수엘로는 더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상처를 해서 우리식으로 한 과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해서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꽤 오래 유지했지만 생텍쥐페리가 일찍 사망하고 나서 이 콘수엘로는 정식으로 사실 저작권이라든가 모든 거를 법적 부인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생텍쥐페리가 사망한 뒤에는 거의
조용하게 잊혀진 여인처럼 그렇게 살다 간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 사진이에요. 젊을 때 보면 참 다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제 콘수엘로 여자고요. 결혼식 당시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이제 우편 배달을 할 때 여기 항공, 이 당시에 비행기라는 게 정말 저게 비행기야? 거의 뭐 크기도 너무 조그맣고 저거 타고 어떻게 목숨 걸고 타지? 정말 사고가 많을 때 이럴 때 우편 배달부도 하고 군인도 했었던 거죠. 후반기 잠깐 보면 계속 비행기를 타요. 그러다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막에 추락하는 일을 실제 겪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구조가 돼서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에 추락했던 이야기는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으로 상도 받고 해서 이미 작가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계제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정찰병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 나치즘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생텍쥐페리도 본의 아니게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가요. 콘수엘로랑 수없이 서로 사랑했다가 헤어졌다가 그런 관계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혼자 가서 42년에 이제 미국에 합류를 뒤늦게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미국에 합류하자마자 43년에 다시 또 미 공군에 지원을 하게 돼요. 나는 전쟁에 기여를 하겠다. 조국을 위해서 군인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정찰병 역할을 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미 공군의 연합군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미국에서 어린 왕자를 출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1944년에 코르시카라고 지중해 쪽에 있는 이탈리아랑 프랑스에 걸쳐 있는 섬이 있죠. 그쪽을 향해서 비행 중에 실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종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사망 신고도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사막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독일군에 의해서 격추당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 선택이었다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98년에 심해에서 깊은 바다에서 비행기 잔해에 생텍쥐페리가 탔던 비행기 잔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이제 사망 신고가 공식적으로 된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비행기예요. 정말 뭐 비행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 콘수엘로와의 행복했던 시절이었고요. 이 사진이 아마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 홈페이지가 이 조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면 세계에서 열리는 행사가 다 있어요. 자, 우리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보면 나의 고향은 나의 어린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 아까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갔는데 우리가 미국에 막 좋게 행복하게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고국은 막 독일의 나치즘 치하에 들어가 있고 너무나 불안하고 그 다음에 생텍쥐페리가 부유한 집안에서 어릴 때는 성장을 했지만 직업도 제대로 없고 몸도 많이 아팠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죠. 사랑하는 여인은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냥 자기 어린 시절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미국의 한 출판사 사장이 그림이 흥미로운 거예요. 이야기해 보니까 소설도 프랑스에서 뭐 몇 권 쓰고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린이용 책을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해서 주문을 받아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목격한 현대 문명의 문제점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콘수엘로와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반영이 돼서 드디어 어린 왕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사실 미국에서 영어와 불어본, 그러니까 불어로 쓰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동시에 출간이 돼요.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이런 게 아마 약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출간이 되자마자 북아프리카 정찰병 자원을 해서 갔고 1년 뒤에 비행기 타고 갔다 실종이 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저작권을 다 갖고 가서 이제 출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시간이 벌써 27분이나 됐는데 빠르게 한번 보면은 아마 다 어릴 때 보셨거나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이야기가 단순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사막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꼬마가 나타납니다.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종사가 어린 왕자가 저 하늘의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알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까지 있었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 전까지 6개의 별을 돌아다니다가 7번째로 도착한 별이 지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종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뱀을 만나죠. 그 다음에 여우를 만나요. 그 다음 조종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별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린 왕자를 만났다가 이 비행기 조종사도 어린 왕자가 돌아간 다음에 고장난 자기 비행기를 고쳐서 다시 자기가 살던 문명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6년 전에 내가 어린 왕자를 사막에서 만났었지 라고 그 어린 왕자를 추억하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 구조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 책은 누구에게 바쳐졌느냐? 레옹 베르트라는 생텍쥐베리의 친구에게 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른한테 바친 데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라고 해요. 원래 어린이들용 책으로 주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대요. 레옹 베르트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파리는 나치즘의 치하에 있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레옹 베르트도 그 당시에 반나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이자 선배였어요. 그래서 언제 목숨이 위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근데 자기는 미국에 어떻게 보면 망명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도피? 버리고 떠났다는 죄책감, 그런 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린 왕자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자, 그래서 이 책을 그 어른의 어린이였던 시절에 바치고 싶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이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였었잖아요.